오늘은 노벨상 세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노벨상 세계의 주인공은 1972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바딘, 리언 쿠퍼, 존 슈리퍼예요. 이 세 분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죠. 네, 맞아요. 반세기 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바로 초전도 현상. 이 세 분이 어떻게 그 비밀을 풀었는지 그 놀라운 이론과 또 협력 과정을 오늘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론. 세 명의 이름이 한 줄로 남은 이유. 초전도 현상을 풀어낸 혁신적 이론. 이분들이 197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함께 받으셨어요. 네, 공동수상이었습니다. 초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라는 공로였죠. 그 유명한 BCS 이론. 세 분 이름의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맞습니다. BCS 이론, 이게 뭐냐면 절대 영도 있잖아요. 섭씨 영하 273도. 상상하기 힘든 온도인데 네. 그 근처에서 금속 같은 물질의 전기 저항이 그냥 사라지는 현상.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게 1911년에 카메를링 오너스라는 분이 처음 발견했는데 그 뒤로 거의 40년 넘게 아무도 왜 그런지 못 알았다는 거죠. 네,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였어요. 아니, 왜 저항이 0이 될까? 이게 당시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저항이 0이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가 계속 흐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바로 그겁니다. 거의 SF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딱 설명해낸 거죠. 대단하네요. 단순히 현상 설명이 아니라 물질 속 전자의 행동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꾼 거군요. 했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얘들이 오히려 짝을 이뤄서 저항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게 바로 쿠퍼상. 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쿠퍼상 개념이 핵심이죠. 이게 나중에 MRI나 양자 컴퓨터 같은 현대 기술에 아주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세 분의 협력도 참 대단해요. 바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쿠퍼가 그 전자상 아이디어를 내고 슈리퍼가 수학으로 딱 정립하고. 그렇죠. 역할 분담이 아주 절묘했어요. 특히 바딘은 이미 트랜지스터로 노벨상을 한번 받았잖아요. 맞아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물리학상만 2번, 그것도 다른 분야로. 정말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단순 협업이 아니라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진짜 공동창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년의 시작점. 바딘의 계산기, 쿠퍼의 공책, 슈리퍼의 노트. 다른 길에서 같은 과학으로. 이분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배경이 다 달랐다고요? 네, 정말 달라요. 존 바딘은 위스콘신 출신인데 아버지가 교수고 좀 학구적인 집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조용히 수학 퍼즐 푸는 걸 좋아했대요. 아주 내성적이었다고 하고요.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이셨군요. 네, 반면에 리언 쿠퍼는 뉴욕 브롱크스에서 유대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동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과학책을 읽었대요. 좀 더 직관적이고 개념적인 이해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죠. 오, 환경이 정말 다르네요. 슈리퍼는요? 존 슈리퍼는 일리노이 출신인데 이분은 좀 문과, 이과적 소양을 다 갖춘 느낌? 고등학생 때 벌써 양자역학에 빠져서 노트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와, 고등학생이 양자역학 노트를. 그 노트 정리가 나중에 BCS 이론에 복잡한 수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니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배경은 이렇게 다 달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났다는 거. 그리고 그 호기심을 끝까지 파고드는 집중력, 이게 중요했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 세 번째. 학문의 전환점. 물리학계로 향한 새 인물의 선택과 결정적 만남. 그럼 이 다른 배경의 세 분이 어떻게 초전도라는 한 문제 앞에서 만나게 된 건가요? 일단 존 바딘은 좀 특이해요. 원래 전기공학을 했는데 프린스턴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고 벨 연구소 가서 그 유명한 트랜지스터 개발에 참여해서 노벨상을 받죠. 네, 첫 번째 노벨상. 그러고 나서 일리노이 대학 교수로 가서 다시 초전도 연구에 뛰어듭니다. 이미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다시 도전한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쿠퍼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나요? 리언 쿠퍼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입자 여러 개가 상호작용하는 현상, 이걸 집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 집단 현상. 네, 연구를 하다가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전자 두 개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기고 마치 파트너처럼 약하게 묶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쿠퍼 쌍이죠. 그 유명한 쿠퍼 쌍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럼 슈리퍼는요? 존 슈리퍼가 이제 딱 등장합니다.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원생이었는데 바딩 교시 연구 그룹에 합류해요. 그리고 쿠퍼가 제안한 그 전자쌍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풀어냅니다. 아, 그 복잡하다는 파동함수를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전자쌍들이 어떻게 다른 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저항 없이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수학적 틀을 완성한 거죠. 이야, 이미 노벨상까지 받은 석학 바딘이 젊은 쿠퍼와 슈리퍼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함께 연구했다는 게 참 대단해 보여요. 네, 정말 이상적인 협력이었죠. 세대 간의 지식과 영감이 오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57년에 드디어 세 사람의 이름을 딴 BCS 이론 논문이 발표되고 물리학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죠. 네 번째, 과학의 숙제. 풀리지 않던 초전도 현상이 던진 50년의 미스테리. 그런데 이 BCS 이론이 풀었다는 초전도 현상,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스테리였던 건가요?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덜란드의 카메를링 오너스라는 분이 수은을 액체 헬륨으로 엄청 차갑게 만들었어요. 극저온이죠. 네. 그러다 우연히 전기 저항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연이요? 네. 이 발견 자체는 너무 중요해서 오너스는 바로 1913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왜 저항이 사라지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한 거죠. 아니,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게 거의 반세기 나갔다고요? 좀 답답했겠는데요? 엄청 답답했죠. 당시 물리학 상식으로는 저항이 0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에너지는 어딘가로 소모되게 마련인데. 그렇죠. 중간에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도 발견되고 또 원자핵의 질량이 좀 다른 동위원소를 쓰면 초전도가 되는 온도가 달라지는 동위원소 효과도 발견됐어요. 아, 뭔가 단서는 있었네요. 네, 특히 동위원소 효과는 물질 격자의 진동, 이걸 포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역할을 할까 하는 힌트를 줬죠.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자랑 상호작용해서 저항을 없애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냥 작동 원리를 모르는 블랙박스 같은 거였군요.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내거나 MRI처럼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 상태.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봤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한 현상, 이게 바로 BCS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초전도 현상이었어요. 당시 최고 물리학자들도 다들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죠. BCS 이론은 이 반세기 묵은 숙제를 푼 정말 역사적인 정답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배경이론의 한계. 전자기 이론도 양자역학도 풀지 못한 초전도의 벽. 기존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왜 그렇게 설명이 안 됐을까요? 뭐가 문제였던 거죠? 기존의 고전 물리학은 당연히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봤고요. 초기에 나온 양자역학도 주로 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 개별 입자 중심이었군요. 네. 그런데 초전도 현상은 전자 하나가 아니라 수억, 수조 개의 전자가 마치 하나처럼, 뭐랄까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현상이거든요. 전체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물리학 용어로는 다체 문제, 매니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여러 입자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건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개념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 새 한 마리가 나는 걸 설명하는 거랑 새 수천 마리가 동시에 방향을 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1930년대에 런돈 형제라는 분들이 초전도 현상의 일부, 특히 마이스너 효과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건 현상을 기술하는 거지 근본 원인은 아니었거든요. 현상론적인 이론이었군요. 네, 그리고 1950년대에 프로일리히 같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격자진동, 포논의 역할을 제안했지만 그게 어떻게 전자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을 만들어서 짝을 짓게 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전자는 음전하라 서로 밀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인력이 생기죠? 네,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밀어내죠. 그런데 BCS 이론은 바로 이 폰원이라는 격자 진동을 매개로 해서 전자들 사이에 아주 약한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아, 폰원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전자들이 그 유명한 쿠퍼 쌍을 형성하고 이 쌍들이 마치 하나처럼 뭉쳐서 응축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물질 속을 흘러다닌다는 거죠. 이게 BCS 이론의 핵심이에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죠. 와, 기존의 모든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설명이었네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 같은 거장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인데. 그렇죠. 그야말로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적인 이론이었습니다. 6번째, BCS 이론의 탄생 전야입니다. 이론적 직관과 실험적 모순이 만든 절박한 물음. 이게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참 미스테리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험으로는 분명히 저랑이 0이 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걸 왜 그런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기존 이론으로는 뭔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네, 기존에는 이제 전자를 그냥 독립적인 뭐랄까 알갱이 하나하나로만 봤거든요. 근데 초전도 현상은 그렇게 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했군요. 개별 전자가 아니라. 그렇죠. 전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떤 집단적인 상태, 이걸 봐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돌바구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리언 쿠퍼였군요. 1956년에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 쿠퍼 페어라는 걸 제안했죠. 이게 뭐냐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전자가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금속 격자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거, 이걸 폰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폰원이요? 네, 이 폰온을 매개로 해서 전자 두 개가 서로 약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밀어내야 하잖아요, 전자끼리는. 네, 그렇죠. 같은 음전하니까. 근데 폰온을 주고받으면서 약간의 인력이 생겨서 둘이 짝을 이룬다는 거죠. 이 전자쌍, 이걸 쿠퍼 페어라고 합니다. 양자적으로 딱 얽혀서 하나의 단위처럼 움직이는 상태인 거죠. 와, 정말 신기한 발상이네요. 서로 밀어내야 할 것들이 짝을 짓는다니. 그럼 이 아이디어를 존 바딘이 알아본 건가요? 맞습니다. 이미 트랜지스터로 노벨상을 받았던 바딘이 이 쿠퍼의 아이디어에 깍 주목한 거죠. 그리고 아주 젊고 똑똑한 이론 물리학자 존 슈리퍼를 연구팀에 합류시켰어요. 슈리퍼가 합류하면서 이제 이론이 완성되는군요. 네. 슈리퍼가 한 역할이 뭐냐면 이 쿠퍼 페어들이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쿠퍼 페어들이 모여서 전체 전자계를 이루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집단 상태 모델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이걸 떠올렸다는? 네, 맞아요. 뉴욕 지하철 안에서 그 복잡한 수학적 형태, 파동함수를 딱 구상해냈다고 하죠. 참 영감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마침내 1957년 바딘, 쿠퍼, 슈리퍼 세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BCS 이론이 탄생했고 초전도 현상의 비밀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데 성공한 거군요. 7번째, 수상업적의 과학적 의의입니다. 어떤 법칙을 새롭게 밝혔는가? BCS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역시 전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네. 쿠퍼 페어라는 짝을 이루고 이 짝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응축 상태를 형성한다. 이걸 밝혀낸 거죠. 양자 응축 상태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어렵네요. 원래 전자는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예요. 페르미온은 특징이 뭐냐면 같은 양자 상태에 2개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좀 독립적인 애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쿠퍼 페어, 이 전자쌍이 되면 성질이 바뀌어서 보손이라는 입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보손은 여러 개가 같은 양자 상태에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수많은 쿠퍼 페어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와르르 몰려 들어가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타동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상태, 이걸 양자 응축 상태,
또는 결맞음 상태, 코이런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저항이 쓰지는 거군요. 모든 전자쌍들이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이니까 뭐 부딪히거나 흩어질 일이 없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개별 전자들이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무질서함이 사라지고 거시적인 규모의 질서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다체계 문제, 그러니까 많은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문제를 풀어낸 슈리퍼의 파동함수 기법은요, 응집물질 물리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요.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핵물리학이라던가 아니면 천체 물리학에서 중성자별 내부를 이해하는 데도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자발적 대칭 깨짐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단순한 현상 설명을 넘어서 양자 세계에서 어떻게 집단적인 행동과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 거죠. 8번째, 수상업적의 실제 응용 사례입니다. 일상생활, 산업, 기술 등 이렇게 위대한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병원에서 쓰는 MRI죠. 자기공명 영상장치요. 아, 네네, MRI. 네, MRI가 몸속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려면 아주 강력하고 또 안정적인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만들려면 초전도 자석이 필수적입니다. BCS 이론으로 초전도 현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MRI가 이 이론 덕분이었다니.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과학연구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예를 들어 유럽의 서는에 있는 거대강 입자가속기, LHC 같은 시설이요. 입자가속기요? 네, 거기서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강력한 초전도 자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분야 쪽은 어떻습니까? 구간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와, 전력 손실이 없다니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양자 컴퓨터, IBM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핵심 부품인 큐빗을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BCS 이론이 현대 첨단 기술에 정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셈이죠. 9번째, 노벨상 수상 당시의 평가와 반응입니다. 과학계 및 대중의 반응인데요. 이렇게 중요하고 응용 분야도 넓은 이론이니 노벨상 수상은 뭐 당연해 보이는데 당시 반응은 어땠나요? 과학계에서는 정말 전례 없는 찬사가 쏟아졌다고 봐야죠. 20세기 응집물질 물리학의 결정판이다. 자연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존 바딘, 네, 바디는 이미 한 번 받았었죠. 네, 트랜지스터로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물리학 분야에서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2번 받은 인물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큰 화제가 됐었죠.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근데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고요? 네,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뭐 초전도 현상이다, 쿠퍼 페어다 이런 개념들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과학계의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는 좀 조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이론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바딘의 2번째 수상이라는 그 기록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MRI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쓰이는 걸 보면서 이 이론의 가치가 좀 더 알려졌겠네요. 맞습니다. BCS 이론은 정말 순수한 이론 물리학의 성과가 어떻게 현실 기술로 이어져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됐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고온 초전도체 연구 같은 후속 연구들에도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했고요. 10번째, 수상 이후의 활동과 영향력입니다. 학문적 후속 연구, 후배 양성, 국제 협력 등 노벨상을 받고 나서도 이 세 분은 계속 활동을 하셨죠. 그럼요. 멈추지 않으셨죠. 존 바딘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계속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하고 또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특히 이론과 실험, 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균형,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리언 쿠퍼는요? 리온 쿠퍼는 브라운 대학에서 물리학뿐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쪽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물리학과 신경과학을 융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정말 끊임없이 탐구하셨네요.
존 슈리퍼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존 슈리퍼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UCSB에 카블리 이론 물리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학문 연구 한강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과학 협력이나 교류 활동에도 상당히 힘을 쏟았고요. 세 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기여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BCS 이론 자체를 더 발전시키려는 연구도 계속하셨고 또 강연이나 글쓰기 같은 활동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도 기여하셨죠. 학계 전반에 걸쳐서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신 분들입니다. 단순히 위대한 이론을 만든 과학자를 넘어서 뭐랄까 교육자로서 또 학문 공동체의 리더로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역할을 하신 거네요. BCS 이론이 그냥 과거의 업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발전하는 학문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셈입니다. 11번째, 개인적인 성격과 철학입니다. 이 세 분, 존 바딘, 리언 쿠퍼, 존 슈리퍼, 이 과학적 업적 뒤에 가려진 개성이나 뭐랄까 협력 방식 같은 것도 참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조용하고 좀 내성적인 이론가셨던 존 바딘, 그리고 호기심 많고 직관이 번뜩였던 리언 쿠퍼. 또 존 슈리퍼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협업을 중시했죠. 와, 정말 다 다르네요. 네, 성격은 정말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공동의 목표, BCS 이론 완성을 향해 나아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딘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도 스스로를 운이 좋았던 평범한 과학자라고 불렀다고 하니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태도가 중요했겠군요. 네, 아마 그런 겸손함이 협력의 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격이 그렇게 다른데도, 아니 오히려 달랐기 때문에 더 성공적인 협력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서로 다른 강점을 존중하는 그 열린 태도, 그리고 겸손함, 이게 핵심이었군요. 자, 그럼 12번째, 시대와 과학사를 바꾼 인물로서의 평가입니다. 이분들의 업적, 그러니까 BCS 이론이 과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BCS 이론은요, 그야말로 물리학의 한 분야를 뭐랄까 재정립했다고 봐야 합니다. 응집물질 물리학이라고 하죠. 물질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고체나 액체 상태일 때 나타나는 특별한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걸 단숨에 핵심 연구 영역으로 끌어올렸어요. 그 중요도를 확 높였군요. 네, 특히 양자적 집단 현상이라는 아주 새로운 관점에 제시했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자 그룹 전체가 보이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현상, 이걸 설명해낸 거예요. 예전에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보편 법칙에 집중했다면 이분들은 특정 시스템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를 밝혀낸 거죠. 그러면서 이론과 실험, 또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존 바딘 같은 경우는 앞서 트랜지스터 개발 공로도 있었지만 이 BCS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2번이나 받은 유일한 인물이라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기록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한 분야에서 그것도 이론과 응용 양쪽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기초이론과 실제 응용 모두에서 귀야무나 정점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과학자의 역할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리언 쿠퍼가 제안했던 그 전자쌍, 쿠퍼 페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낸 존 슈리퍼의 기여. 이 두 가지가 아주 작은 미시세계의 원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 현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중요한 다리를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후속 영향과 오늘날까지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BCS 이론은 그냥 과거의 어떤 위대한 발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BCS 이론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인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1986년에 상온에 좀 더 가까운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고온 초전도체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 유명한 발견이죠. 또 다른 극한의 양자 현상인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BEC 연구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현대 양자물질 연구 전반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요즘 정말 뜨거운 분야잖아요. 양자 컴퓨터. 그 개발에도 이 BCS 이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큰 기업들이 매달리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 그게 바로 초전도 큐비트인데요.
이게 BCS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쿠퍼 페어, 전자가 특정 조건에서 둘씩 짝을 이루는 그 상태가 외부 잡음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거든요. 아, 안정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깨지기 쉬운 양자 중보를 다루려면 그 안정성이 필수적인데 쿠퍼 페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BCS 이론은 병원에서 쓰는 MRI부터 시작해서 미래 에너지 기술, 첨단 정보 기술까지 현대 기술 곳곳에 정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4번째 결론입니다. 이 세 과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초전도 현상을 설명했다는 것, 그 이상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과학적 난제 하나를 풀었다. 이걸 넘어섭니다. 기존 이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창의성, 그리고 성격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강점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협력의 힘, 이런 걸 보여줬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순수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기초과학 연구가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실용 기술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일하는 방식의 가치까지 보여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분야와 관점을 융합하는 사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듣고 보니 이분들의 이야기는 과학이라는 게 단지 정해진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작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97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바딘, 리언 쿠퍼, 존 슈리퍼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던 초전도 현상을 미시세계의 관점에서 최초로 설명해낸 BCS 이론의 창시자들입니다. 이들의 위대한 업적은 수많은 전자가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는 집단적 양자 상태를 수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냄으로써 물질의 근본 성질을 탐구하는 응집물질 물리학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의 이론은 우리가 잘 아는 MRI는 물론 미래 기술의 핵심인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에너지 손실 없는 초전도 케이블 등 현대 첨단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강점을 가진 세 과학자의 성공적인 협력은 과학적 탐구에서 창의성과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그들의 이론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에 1972년도 물리학상 수상자 존 바딘, 리언 쿠퍼, 존 슈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인 1973년도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 레오 에사키, 이바르 예베르, 브라이언 조집슨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